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지인호만 진행하는 본격 이문장 방송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138화입니다. 이번 시간은 로드 오스카 2024 5편이고요. 이번에 유력한 아카데미 아마 분장상 수상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마에스트로 번스타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후보들이 몰라요. 근데 이 방송 나갔을 때는 이미 후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사실 뭐가 올랐을지는 저는 모릅니다. 근데 아마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아니면은 뭐 감독상 요 세 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올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갖게 하고 음악상도 올렸어요. 음악상 아니면 음향상. 왜냐면 제가 이제 집에 좀 이따 얘기했죠. 집에서 들을 때 장난 아니었거든요. 아무튼 네, 맞아요. 음향상까지 뭐 이렇게 후보에 올렸을 것 같은 영화 마에스트로 번스타인 얘기인데 오늘 상당히 김경수 평론가님이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해가지고 믿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경수 진짜 오늘 김경수 이래도 되는 거 맞나요? 맞아요. 저 잘 방송을 몰라서. 괜찮아요. 오늘 업텐션 너무 좋아. 네, 김경수 평론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품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한마디로 MFP의 파국 로맨스입니다. 이게 MBTI 방송 됐어 어느 순간에. 네, 전설적인 지휘자, 작곡가이자 작가인 레너드 번스타인과 펠리시아 몬테 알레그로 콘 번스타인의 로맨스가 펼쳐진 영화입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은 그 작곡가이자 뉴욕 필하모니의 부지휘자로 다재다능한 뮤지션이거든요. 브로드웨이 뮤지컬과 클래식을 오가되 아직 스타는 되지 못한 그 견습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1953년 뉴욕 필하모니의 상임 지휘자 브루노 발터가 병으로 자리를 비우고 그가 대타로 뛰게 되거든요. 연습 시간도 없이 오른 무대가 조금만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연습 시간도 없이 오른 무대가 호평일색이었고 그의 탄탄대로가 열립니다. 또한 그는 배우인 펠리시아 몬테 알레그레 콘 번스타인과 이어져 결혼의 꼬린까지 하고요. 근데 펠리시아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양성애자라는 사실을 알아차려요. 이윽고 그의 문란한 사생활을 알게 되었고 배신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랑과 예술 둘 다 포기하기 힘든 번스타인도 나름 고대를 하는데요. 이거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하지 않나요? 내 거친 예술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펠리시아 이러면서 이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입니다. 전쟁 같은 사랑.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아찔하다. 아찔하죠? 네. 그간에 이거 감상평을 어떤 부분부터 말씀하시는 게 좋을까? 일단 민상님부터. 네, 저는 이게 영화 자체가 되게 텐션 자체가 좀 높았던 것 같아요. 볼 때 뭔가 그냥 뭔가 생각을 하면서 보기보다 중간중간에 이제 음악 장면, 그 성당에서 연주하는 장면 되게 좋았었는데 되게 몰입해서 봤던 영화였고, 근데 그래서 제가 번스타인을 잘 몰라서 이게 그래서 번스타인이 누군데라고 했을 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답해야 될지는 좀 잘 모르겠는 그런 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 어떤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여러 갈래로 좀 쪼개져 있는 모습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스토리텔링성으로 뭔가 잘 풀어낸다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그거를 이제 중간에 연주 장면이나 아니면 그 뭔가 이 배우들의 얼굴을 좀 클로즈업하면서 좀 그걸로 좀 대체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영화 볼 때 자체만큼은 되게 몰입해서 봤는데 다 보고 났을 때 뭔가 좀 그래서 번스타인이 누구지? 라고 했을 때 좀 잘 모르겠어서 오늘 좀 김경수 평론가님 얘기 들어가려고 묻어가는 날이죠. 근데 그게 MFP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도 그 전직 MFP로서 전직이 전직은 뭐예요? 지금 뭐예요? 지금은 이제 그 I80% 인프피고요. 똑같이. 네. 세상에 시달리셨구나. 네. 저도 전직 MVP입니다. 네, 저도 MVP에서 인프제가 된. 전직. 네. 원래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 MVP로 살아가기 너무 힘듭니다. 제가 MVP라서 이 영화를 보면서 대리 수치심을 느꼈고요. 보는 동안에 몸살이 쳐져가지고 나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자기 반성. 누구 포지션입니까? 마에스트로 번스타인인가 그 아내입니까? 제가 번스타인. 네, 번스타인 포지션이어가지고 보는 동안에 약간 수치심도 느껴지고 주변 사람들은 너무 미안해지고 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느낌의 약간 그런 영화였었어요. 네. 그래. 아영님은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난 뒤에 호불호가 갈릴 영화라고 생각을 절대 못했었는데 생각보다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리는 영화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호에 좀 가까운데 그게 약간 살바도르 달리의 불멸을 찾아서라는 영화가 작년에 개봉을 했었어요. 근데 그 영화는 되게 달리의 안 좋은 면도 많고 천재라서 되게 기행도 많이 저지른 사람인데 그렇죠. 좋은 점만 진짜 싹 다 모아서 그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카이브용으로는 너무 좋은 작품인데
너무 위인전 영화였는데 이 마에스트로 영화는 되게 이 사람의 이중성을 잘 보여주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영화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니 살바도르 달리는 뭐 보도 자료만 해도 막 안 좋은 얘기도 막 나오길래 다큐멘터리도 안 좋은 얘기 들어가나 했는데 안 들어가. 전혀 없어요. 신기하네. 네. 왜냐면 보도 자료는 막 그 사생활까지 막 보도 자료에 넣었고 막 그랬거든요. 봤을 때는 살바도르 달리의 사생활이 상당히 기행적이었다 막 이런 얘기 들어갔으니까. 그 뭐였지? 제가 본 책 중에 초현실주의자들의 은밀한 생활이라는 책이 있는데 인류문화사에서 나온. 네. 근데 그 책에서 살바도르 달리의 사생활을 봤는데 거의 이 사람은 지금 진짜 영화랑 정말 반대였어요. 감옥에 가야 돼요 그냥. 네. 그 부인이랑 같이 가야죠. 부인이랑 같이 가야 되는데 그냥 그 영화에서는 너무 세계의 사랑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아 이거는 거의 사기에 가까운 영화 아닌가요? 네. 네. 마에스트로 번스타인은 좀 이 사람의 약간 양면성을 너무 진짜 솔직하게 잘 드러낸다. 네. 이제 평론가님. 저는 그냥 뭐라고 평가하기는 좀 그렇게 약간 집중을 못해서 봤기 때문에 근데 연출이라든지 뭐 이제 음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굉장히 훌륭하긴 했는데 남는 건 캐리 멀리건 연기밖에 없었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이걸 이제 이거 좀 제 흑역사긴 뭐 제 방송 이제 들으신 분은 제 진짜 사생활 다 아실 거라 생각해요 이제. 갑자기요? 갑자기 사실은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제가 이사를 하고 나서 처음 이제 홈시어터 딱 구축해놓고 본 첫 영화였어요 이 영화가. 밤에 누워서 딱 보는데 일단은 돌비 애트모스를 왜냐면 전에 살던 곳에는 제가 우퍼를 거의 꺼놨거든요. 근데 오늘 한번 우퍼를 한번 켜봤어요. 이제 한번 층간소음 뭐 그런 것도 없으니까 이게 반지 알아서 그거 하나 좋더라고. 딱 그거 켜니까 완전 그 사운드에 압도되는 것도 있고 중간에 연주 장면이나 갑자기 고요하던 게 갑자기 확 올라가는 그런 사운드라는 게 이거는 홈시어터 구비하신 분들 돌비 애트모스 꼭 한번 느껴보시길 권하고 일단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작품을 가면 갈수록 좀 저는 이제 인프피니까 좀 약간 슬퍼지는 게 뭐냐면은 이게 아티스트가 상당히 다양한 감정을 소화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보면 사랑에 대한 감정이 나오는데 사랑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인가? 예술가들한테 특히 그러니까 예술과 사랑을 이제 뭐 따로 떼어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술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도 저는 영원한 탐구의 과제라고 느꼈고요. 이 작품을 보면서 왜냐하면 제 과거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품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스포일러 있습니다. 마에스트로 번스타인 스포일러가 있고요. 여기는 그래도 어떻게 제외를 하잖아. 어떻게든 제외를 하긴 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거는 굉장히 잘 경청했는데 혹시 홈시어터 그 협찬을 노리고 아까 아니요 그냥 삼성 TV 샀을 때 나오는 그냥 부속품입니다. 약간 사생활을 비밀로 지금 뭔가 협찬을 원하는 그냥 삼성 TV 살 때 공짜로 주는 사운드바는 아니고 좀 추가해서 주는 사운드바였어요. 그렇군요. 협찬만큼 조금 더 협찬만큼 저희 출연도 저희가 약간 노렸던 것 같아요. 협찬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여기부터. 네. 협찬이 들어와야 우리 뭐라도 생기지. 제가 남의 말 듣다가 이렇게 한참 곱씹어보는 성격이어서 조금 협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에 지금 아마 보시는 분들은 영상 위쪽 상단이나 우측 상단에 뭔가 빈 공간이 많이 있음을 느끼실 수 있는데 거기 다 광고판이에요. 네, 나중에 광고 들어가시면 이제 여기 이제 우측 상단에 광고를 막 넣을 수 있다. 방송 나온다. 네, 뭐 족발이든 뭐든 다 환영합니다. 원할머니 먹방 잘할 수 있어요. 방충동 왕족발 보쌈 자신 있습니다. 저도 자신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얼굴 공개하실 생각 있나요? 먹방이면 합니다. 뭐 화장품도 좋고 뭐 다 좋아. 하다못해 영화 홍보도 좋으니까 영화 홍보를 하는데 영화에 대한 리뷰는 저희는 안 하겠습니다. 홍보를 받아. 근데 리뷰는 잘 못해. 예약해놨는데 먹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장충동 왕족발 해주시면 제가 장충동 왕족발 노래 부릅니다. 저도 부릅니다. 이중적으로 아시죠? 네, 이중적으로 아시죠. 이렇게. 완전 취식이 안 돼. 어쩔 수 없어. 아이고. 야 이거 스튜디오 취식 안 돼. 야외 방송 한번 하자. 그러면 스튜디오를 제가 나중에 한번 한번 찾아볼게요. 왜냐면 최근에 제가 구한 데는 아닌데 최근에 미팅하는 곳이 있어요. 그저께 미팅을 했는데 상수 쪽에 있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분위기가. 아니 먹방할 때 한 입 드리죠.
꽁치! 이거 꽁치! 이렇게 소다막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한입 드시겠슈 이런 거. 우리도 잘 어떻게 가짜. 안 흘리고 먹는다고 사왔었어. 그런 쌀을 안 흘리고 먹고 어떻게 가는 좀 힘든데. 이거 니용니용 먹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영화 얘기를 합시다. 영화 얘기합시다. 보쌈 얘기, PPL 때문에. 좋아요. 제가 다 노리고 들어왔습니다. PPL. 자, 이제 작품의 이제 잠깐 이제 주요 준비 과정을 얘기한 다음에 마이스터 번스타인이 어떤 분인지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준비 과정을 준비를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워낙 할리우드에서 유명한 분이니까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도 1960년에 입성하신 분이니까. 네, 맞아요. 할리우드에서 사실 그의 일대기 영화하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죠. 근데 한 적이 없었다는 게 좀 신기해요. 여태껏 왜 안 했지라는 게 좀 신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프로듀서가 2008년에 이제 요거를 장편 이제 판권을 확보했어요. 이제 영화 판권을 확보했는데 그때 이제 스포트라이트로 그때는 스포트라이트로 각본상을 받을 줄 몰랐겠죠. 네. 아카데미 위너인 조시 싱어에게 각본의 초안을 맡겼어요. 근데 그 초안을 누가 받느냐?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그 초안을 딱 본 거예요. 괜찮은데? 그래서 만들려고 했는데 아이리시맨이 먼저다 해서 이제 아이리시맨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놨어요. 그 대신에 제작자 보면은 마틴 스콜세지 이름은 나오죠. 제작자로 이름은 포함됐고요. 근데 그래서 시나리오 또 어디한테 갔냐? 스티븐 스필버그한테 딱 간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나는 번스타인이 만든 그 뮤지컬 중에 이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좋아한다. 정말 좋아하는데 11살 때 앨범을 처음 들었고 좋아하는데 본인이 정작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연출을 하고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이거 그래서 저 보면 거기 제작자의 스티븐 스필버그 이름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두 거장이 일단은 손절은 아니지만 아무튼 간에 떠났어요. 그래서 누가 가져갔냐. 근데 브래들리 쿠퍼가 그때 처음 이제 스타이즈 본을 처음 만들었을 때 제가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해서 그때 그래서 그래? 그럼 네가 준 거 한번 봐봐. 네 거 한번 초반 거 줘봐라. 그래서 스타이즈 본을 딱 봤대요. 초기 컷을 딱 봤는데 브래들리 쿠퍼가 이제 영화 감독으로 자신감이 있구나 라는 걸 딱 느껴가지고 사실 스타이즈 본이 딱 그랬잖아요. 그런 영화잖아요. 이제 보면서 저는 스타이즈 본도 좀 별로였어요. 경수 씨 의견이 듣고 싶어요. 아까부터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스타이즈 본 전 괜찮았는데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저와 다른 사람의 취향을 이렇게 탐독하고 관찰하는데 너무 뭐라 해야 되지? 또 첫돌이이기 때문에 경수 씨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제가 신뢰하는 김경수 스타이즈 본 얘기하자마자 스타이즈 본 얘기하니까. 스타이즈 본뿐만 아니라 이 마에스트로 번스타인에 대한 의견도 굉장히 듣고 싶고 갑자기 김경수의 소개 타임. 저는 일단 저는 일단 이 작품 되게 좋아했던 게 일단 저는 레너드 번스타인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좋아하는 지휘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작곡한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제 최애 뮤지컬이거든요. 네, 그거하고 노트르담 드 파리 두 개가 최애 뮤지컬인데 어쨌건 그 레너드 번스타인은 심지어 제가 어렸을 때 좀 클래식 음악을 전공했었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약간 클래식 주변 다른 악기들도 공부를 해야지 나중에 협주를 하든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주변 악기를 공부하려고 나중에 그 레너드 번스타인이 CBS에서 했던 그 어린이를 위한 오케스트라 교육 이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영상. 근데 그거 시리즈 한국어로 이렇게 불법으로 이제 번역된 것들 인터넷에 찾아서 봤었단 말이에요. 이런 네이버 동영상이 안전한 건가요? 근데 네이버 동영상에 올라와 있어요. 할리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저작권이 따로 없으니까. 저작권이 따로 없으니까. 소중하니까 잡혀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었던 사람이라서 일단 인물 자체가 익숙했었고 그다음에 브래들리 쿠퍼가 이번에 좀 영화적 야심이 가득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스타이즈 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전 좀 무난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감독으로 재능은 있구나 정도였는데 사실 그것도 결국에는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고사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받은 거니까. 네, 맞아요. 추천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그 무대 잡을 때 숏들이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그냥 평범한 뮤지컬의 영화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마에스트로 번스타인은 본인이 약간 이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망 같은 것들이 느껴져가지고 그거를 약간 4:3으로 흑백을 찍잖아요. 전반 같은 그때 진짜 화면이 잘 조율되어 있다는 느낌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촬영상 후보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매튜 리바티크 촬영 감독이 이미 스타이즈 본으로 후보에 올랐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이번에도 후보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제가 지금 그 방송 나갔더니 이미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시 말씀해주세요. 얘기를 하자면 이 작품에서 제일 그 인상 깊었던 씬이 그 번스타인하고 그 펠리시아하고 싸우는 씬이 있죠. 네, 싸우는 씬인데 뒤에서 갑자기 풍선이 글러가잖아요. 이런 아이러니한 숏들이 되게 과잉된 숏들이에요. 사실 그 의미만 따지면. 근데 이걸 진짜 했다고의 느낌이 더 좋았었어요.
전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어쨌건 영화적 야심으로 가득 차 있고 전 이런 야심이 호불호는 갈릴 수 있어도 응원을 해주고 싶은 느낌? 약간 신인 감독이니까 이런 거 할 수 있지 나이 들면 못한다. 사실 나이만 따져 중견 감독이긴 한데 네, 나이만 따지면 근데 감독은 신인이니까. 그렇죠. 맞아. 아무튼 간에 이게 아무튼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이제 처음 보고 나서 20분 만에 앉은 자리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브래드 피커가 이제 같이 보고 있었는데 20분 만에 앉은 자리에 가서 맡아라 네가 맡아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보통 할리우드는 새로운 감독이 계약하면은 시나리오가 아주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나리오 괜찮은데요? 한데 돌아서서 솔직히 다른 작가랑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브래들리 쿠퍼는 그냥 조시 싱어 작가에게 같이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가지고 각본 작업을 진행했고 이제 싱어 이제 작가가 쿠퍼 감독 떨어져 작업하거나 함께 붙어 작업하는 과정에서 서로 노트를 비교하거나 브레인스토밍을 했고 그래서 이제 방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초안을 한번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자고 서로 그러면서 이제 조율을 진행을 했다고요. 아무튼 근데 이 작품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은 지금 처음에 이제 오프닝부터 자막이 하나 나오잖아요. 예술 작품은 답을 주는 대신 질문하게 하며 상반된 답들 사이에서 긴장을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하는데 요 자막을 넣은 이유는 전체적인 주제여서 넣었겠죠 아무래도. 네. 내세운 이유 한번 얘기했는데 사실 여기서 좀 고요해지니까 다음 집에 살짝 넘어가면 아까 전에 차이점이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해 혹시 다른 분들은 이 두 작품의 차이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스타이즈본과 이 작품과의 뭔가 차이점이 있다면? 제가 스타이즈본을 안 보셨구나. 네, 안 봤어요. 저도. 둘 다 안 보셨구나. 네. 보긴 했는데 사실 마에스트로 번스타인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희미하고 스타이즈본도 음악으로만 들으면 너무 좋지만은 물론 두 영화 다 음악으로 따지자면 너무 좋잖아요. 좋지만은 글쎄요 너무 과잉된 영화였다고 저는 스타이즈본을 봤었기 때문에 뭐 마찬가지로 다 과잉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워낙 스타이즈본 자체가 원작이 지금 이번이 4번째 영화잖아요. 네, 맞아요. 이번이 그때가 4번째 영화다 보니까 이 스타이즈본 영화가 4번째여서 나오는 문제점은 결국에는 이게 옛날 1920 그때부터는 약간 상투적인 시나리오의 결정체였죠. 그때도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나왔을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워낙 이제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이제 발견해가지고 얘를 스타로 키워주는 그런 내용이 일단은 계속 뿌리 있게 들어온 거고, 그게 이제 결국에는 할리우드 스타 시스템의 관행이기도 하니까 오랜 관행이기도 했으니까 뭐 할리우드뿐만이 아니겠어요? 전체 다 그렇지 음악계들이 보니. 그러니까 못 만든 영화는 아닌데 그냥 제 취향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에 이제 아마 녹아져 있다 보니까 그 기저에는 그런 거서 왔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질문은 그거예요. 예술가에게 우리 사실 뭐 글 쓰는 분들도 사실은 저는 예술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항상. 예술가에게 일과 사랑이란 건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혹시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일과 사랑? 이제 뭐 일 때문에 사랑을 포기해야 한다거나. 저는 저도 사랑 처돌이니까 얘기하자면은 저는 일 때문에 사랑을 포기한 쪽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사랑을 하면은 너무 흠뻑 사랑을 해서 너무 오래 사랑하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흠뻑 사랑해서 상대방이 저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상대방을 생각을 해서 저 자신을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일로 좀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연애를 안 하는 것도 있긴 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치면은 근데 대부분 뭐 이제 뭐 본투비 블루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 영화들, 그러니까 사랑과 관련된 예술 영화, 뭐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애를 예술가의 생애를 조명한 영화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런 영화도 결말에서 그러니까 사랑 포기하고 대부분 다 자신의 예술을 위해 마약을 한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본능 아닐까요? 자신의 꿈을 쫓아가는 거는. 라라랜드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은 있으신가요? 역시 그 예술가는 웬만하면 연애상들은 안 하는. 맞아. 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영화는 남자나 여자 만나면 맞아요. 안 된다. 네. 그 사람의 그 소재가 된다. 갑자기 파벨만스 생각이 나네. 약간 캐롤라인, 약간 저도 약간 그 전직 MFP로서 그 번스타인을 보면서 아까 그 경수님처럼 좀 수치심 같은 걸 좀 이제 느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좀 그 반대급부로 캐롤라인한테 좀 입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더 사랑하는 쪽이 지는 건데. 맞아. 네, 이제 이미 번스타인은 정신머리가 다른 데로 가 있으니까. 네. 심지어 다른 사람한테도 가 있고.
근데 뭐 저는 그 마에스트로 번스타인과 비교할 수 있는 영화가 저는 그 켈리 라이카트라는 감독의 쇼잉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작년에 작년 서울 여성영화제에서 상영했던. 근데 개봉은 안 할 것 같아요. A24 작품이 워낙 비싸서. IPTV가 어딘가 떴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네. 근데 그 켈리 라이카트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든 그 계기 중에 하나가 천재라는 관념을 파괴하고 싶었다. 이런 건데 거기서도 진짜 그 예술가가 천재가 아니라 진짜 노동자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술 학교를 비추면서 되게 다큐멘터리 같은 쇼트들을 계속 이렇게 비추면서 그냥 예술가도 하나의 노동자로 살아가는 사람에 불과한데 뭐 그 이상 껍데기 같은 거를 부여할 필요가 있나? 해가지고 거기서 되게 우스꽝스럽게 나온 인물이 번스타인 같은 인물이에요. 대지 예술을 한다고 계속 땅만 파고 있으면서 주변을 안 돌아보는 인물이 하나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마에스트로 번스타인도 결국 이 사람이 진짜 너무 천재잖아요. 심지어 하버드 대학교에서 문학과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뒷배경을 얘기하자면. 근데 문학과 철학도 잘했고 글도 잘 쓰고 했는데 심지어 작곡도 잘하고 어렸을 때 피아노 듣고 피아노 전공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반대로 이렇게 뒤를 돌아가지고 겨우 그 문학과 철학과를 갔는데 그것도 심지어 하버드 대학교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과잉돼도 넘치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의 삶은 어쨌건 예술과 일상 사이에서 예술을 택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 피해를 끼치게 된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예술도 노동에 불과한 거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그렇게 뭔가를 바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둘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지고 가치 있는 사람과 행복하려고 예술을 하는 거지. 뭐 내가 뭐 불면의 예술가를 낳겠다는 건 나르시시즘 같고요. 저는 그냥 주변 사람들과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예술만 하면 그냥 그건 성공한 예술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하면서 글을 쓰고 있어요. 그렇군요. 생각해 저도 지금 갑자기 상념에 또 빠지는 시간이 되거든요. 왜 방송 중에 상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얼른 정신 차리세요. 저는 지금 아까 뭐라고 했어? YCU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살리셔야죠. 네, 협찬 생각하시고. 네, 저는 상념에 빠지지 않았는데 다들 슬프게 들려가지고. 왜냐면은 그렇죠. 제가 결정적으로 이제 그 사랑이 끝난 이유가 사실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일을 하면 잊혀집니다. 일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제가 혼자 이걸 누우면서 보면서 그렇지. 여기 산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저렇게든 아무튼간에 저렇게 예술이 중요하니까 예술이 중요하면은 그래 사랑도 결국은 그렇게 포기할 수 있겠구나. 자기의 예술 혼을 위해서 하면은 뭐 그런 균형을 찾지 못하고 그쪽으로 빠질 수가 있겠구나 했는데 그러니까 싱어 작가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결혼의 복잡한 면과 사랑의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다고 이 작품은 애초에. 그러면서 이제 캐리 멀리건을 데려온 거 역시 캐스팅한 것도 그것 때문이었다고. 일부러 이제 얘기를 할 때 이제 뭐 캐리 멀리건 같은 경우가 이제 영화에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본 적이 없는 캐릭터였다고 캐리 멀리건도.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다층적인 캐릭터였고 깊이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브래들리가 정말 자기한테 이거를 부탁한 게 감격했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여우주연상 생각보다 후보에 오른 데가 많아요. 그래서 캐리 멀리건이 지금 저도 캐리 멀리건 여우주연상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에서는. 그리고 캐리 멀리건도 솔직히 약간 일과 사랑 둘 다를 어떻게든 쟁취해 나가려고 투쟁하는 사람이잖아요. 전 그렇기 때문에 캐리 멀리건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나는 어떻게든 저렇게 배우 일도 하면서 어쨌건 집안일도 하고 그다음에 레너드 번스타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그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유지하면서도 그 자신의 균형을 찾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캐리 멀리건이 이상적인 예술가, 레너드 번스타인 사실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그 안은 썩어있는 예술가, 그리고 심지어 양성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를 버리고 계속 주변 바깥으로 나돌아다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재라는 사람의 이면에 감춰진 그런 것들을 고발하면서 어쨌건 이상적인 캐리 멀리건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 초라해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그래서 어쨌건 지금 시대 천재라는 고전적인 예술가상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봤을 때는 그냥 기행을 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거를 전적으로 드러낸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심지어 천재라는 관념도 18세기에 그 칸트라든가 이런 철학자들이 어쨌건
그 보통 상식을 넘어서는 인간의 능력 같은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만든 관념인데 그 관념 자체가 남성 중심주의적이라는 비판도 있어요. 왜냐하면 천재라는 사람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희생되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성은 뮤즈로 전락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재라는 예술가상이 더는 이 시대에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영화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 그 중에 하나가 파벨만스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재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저 예술가 천재라고 했을 때 그 천재를 둘러싼 그 주변 사람들의 어떤 고난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자세히 들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그래서 천재를 다룬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라따뚜이. 그렇죠. 어쨌건 라따뚜이가 어쨌건 그 겉으로만 봤을 때 이 사람이 그 모자 위에 라따뚜이가 숨어 있잖아요. 그렇죠. 조종당하죠. 조종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건 이 사람은 천재라고 이렇게 바깥에서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쥐가 아니라 이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전 이게 천재가 어쨌건 협력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 가장 긴밀한 사람들과의 소통, 그 다음에 가장 그냥 누군가에게 비치고 있는 건데 천재라는 거는 이 영화가 그 천재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너무 잘 보여주지 않나. 그리고 이 쥐와 상호작용을 이루면서 자신이 천재라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천재라는 관념을 뒤집는 영화로서 전 너무 좋은 영화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브래들리 쿠퍼랑 이제 캐리 멀리건이 영화 촬영을 하기 앞두고 준비 작업 기간 중에 꿈 워크숍을 갔대요. 그래서 서로 이제 두 사람이 5일간에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이 그에 반응해서 연기를 펼치는 의식 같은 걸 했대요. 이제 그걸 마치고 나니까 이제 준비가 됐다는 게 느껴졌고 캐리 멀리건이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준비 작업을 하면서 번스타인의 생가죠. 코네티컷 생가에 간 적이 있는데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워크숍을 했고 실제로 두 사람이 살았던 침실이나 정원에서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 서로 등 대고 앉기도 했고 그런 워크숍에서 시작된 게 영화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쿠퍼 역시도 이제 캐리 멀리가 없으면 이게 불가능했을 거고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만드는 방식에 있어서 아주 큰 돌파구가 되었고 이제 요걸 중심으로 영화의 큰 골격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두 사람에 대한 포커스를 유지한 채로 이 결혼 생활 속 레나드 번스타인의 삶을 거짓 없이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의 유동적인 성격이나 유동적인 성적 취향을 깊이 파고들 수도 있겠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영화에만 일단은 포커스를 두고 싶었고 왜냐면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성애자 핵가족으로 살고 있지만 서로에 대해서 이런 진실을 품고 있다면은 어떻게 될까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요. 이제 그런 쪽으로 집중을 했다. 그래서 뭐였지? 이 영화가 동성애를 다룬 양성애를 다룬 영화로만 이렇게 기결되지 않은 게 좀 재밌었어요. 그쪽에 함몰되지 않았던 거고 단순히 또 이제 전기로서도 함몰되지 않았던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사람들 호불호가 갈린 거는 약간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음악 계속 나오는 그런 전기 영화 아니었네? 라는 것도 사람들의 약간 호불호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저는 좀 그래서 재밌었던 게 뭐냐면 어쨌건 이 사람이 그 곡을 통해서 자기의 자아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레너드 번스타인이. 근데 번스타인이 지휘를 시작할 때마다 그냥 도입부만 나오고 끊겨요. 음악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자아를 음악을 통해서 완성시켜서 드러내지 않겠다. 이 사람의 불완전한 자아임을 계속 드러내되 음악을 했다는 사실만 드러내겠다. 이 사람을 어떤 완전한 인격체로 드러내지 않겠다라는 결기 같은 게 그런 연출에서 드러난 것 같아요. 저도 초반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애초에 처음부터 그 사람의 지휘하는 모습으로 시작을 했을 수도 있는데 시작을 하려 할 때 바로 컷을 하고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저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그 성당에서 그나마 좀 오래 보여줄 때도 공들여서 찍었을 때도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캐롤라인이랑 좀 눈빛 교환하는 그 무대 뒤편으로 시선을 보내는 장면 같은 것도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성당 장면이 되게 뜬금없다고 느껴지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솔직히 저는 이 영화의 단점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성당 장면은 그러니까 번스타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지휘 중에 하나예요. 이 말러 교향곡 2번 지휘가. 그래서 이 감독이 넣었던 것 같은데 그 앞에서 이 레너드 번스타인의 감정선을 다 잘라냈잖아요. 음악을 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심지어 갑자기.
심지어 갑자기 그러니까 이 감정선이 폭발해야 되는 장면이 이 장면인데 찍어놓고 어디다 배치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 좀 가득했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는. 네. 참고로 이 말러 교향곡 2번 연주 위해 가지고 이제 준비를 아무튼간에 본인도 아무튼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이제 통찰을 얻었냐면 베를린 이제 공연장에서 구스타보 두다멜이라고 이제 아실 거예요. 네. 전설적인 지휘자. 전설적 지휘자가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랑 요거 연주 말로 교향곡 2번 연주하는 거를 리허설하는 동안 곁에서 계속 지켜봤대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고 실제로 참고로 작품은 실제로 이제 번스타인이 되어서는 런던 교향악단이랑 함께 지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심지어 네. 그 로케이션도 그대로 있잖아요. 네, 그대로였고요. 대성당. 네. 그런 걸 정말 그런 거 입장에서는 준비는 정말 치열하게 했다. 그 아마 아무튼 6년이 넘는 동안 준비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아마 아카데미 상 받은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받을 가능성이 높은 분장상 이제 분장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참고로 이거 분장은 누가 했냐면은 그 밤쉘로 아카데미 분장상을 받은 일본 출신이죠. 카즈히로가 이제 담당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테스트를 3년 반 동안 했대요. 분장 테스트만. 왜냐면 이게 나이에 따라서 또 분장이 바뀌거든요. 나이에 따라서 이 분장이 바뀌다 보니까. 근데 실제 사진을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게 아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마이스트로 번스타인과 완전 흡사해요. 저는 이거 스테이샷에서 처음 보는데 이게 브래들리 쿠퍼가 맞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가족들도 그런 거예요. 가족들도 모르는 번호로 페이스타임이 한번 걸려왔대요. 그래서 봤더니 아버지인데?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뭐지? 그러니까 친가집 가족인데도 얼굴에 분장 딱 하니까 이거 브래들리인데? 그래서 웃으면서 봤다고. 아버지였는데 모르는 내가 볼때 아버지인데 그러면서 정말 훌륭한 분장이었다. 그래서 아마 분장상은 거의 떼놓은 당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분장 같은 경우는 그 외에 다른 작품들도 일단은 있긴 해요. 이거를 이제 총 5단계에 걸쳐서 이제 보용을 진행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20대 중반부터 청년 시절, 중년 시절 뭐 이런 데까지 하는데 총 5단계에 걸쳐서 했는데 젊은 시절 표현할 때는 한 2시간 15분이면 충분했대요. 물론 그것도 길죠. 네. 2시간 15분 동안 매일 그거 와가지고 2시간 15분 동안 분장을 해야 하는데 근데 노년 때는 5시간이 넘게 걸리죠. 그러니까 하루 그거 촬영하는 데만 계속 그게 분장 앉아하면서 그러니까 더 일찍 본인이 일찍 출근해가 왜냐 감독도 해야 되니까 더 일찍 출근해가지고 분장을 하고 그렇게 열의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일단은 분장상 거의 90%가 아닐까 이런 게 아마 이제 마케팅 쪽으로 될 것 같으니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초반에 그 90대 레너드 번스타인이 90대 80대 네. 그쯤에 레너드 번스타인이 회고를 하잖아요. 근데 그 회고를 하는 표정이 보통은 자기 변호라든가 자기 연민을 하는 표정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진짜 약간 그 캐리 멀리건 그러니까 그 펠리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되게 무덤덤하고 알 수 없는 표정 같은 걸 지어요. 저는 그게 이 영화의 진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심파로 빠지지도 않고 자기 연민이나 자기 변호로 빠지지도 않고 그냥 이 사람이 이랬다 느낌으로 그냥 해버리는 게 이 영화의 장점이지 않나 싶어요. 진짜 심할 정도의 드라이함. 그리고 그 분장에서 드러나는 진짜 이 사람의 늙고 초라한 모습 같은 게 하나도 미화되지 않았던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다른 분야 이제 후보 오랜만에 가면 일단 뭐 올랐을지 안 올랐을지 모르지만 얘기하지만 의상 감독은 마크 브리치스가 맡았는데요. 이제 브래들리 쿠퍼와는 이미 이제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이나 리코리시 피자에서 같이 작업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셔온 케이스고 게다가 이제 이분은 마크 브리치스 같은 경우는 이미 아카데미 상을 2번 받았어요. 아티스트랑 팬텀 스레드. 팬텀 스레드는 워낙 옷에 관한 영화니까 사실은 애초에 의상 디자이너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건 받을 수밖에 없는 영화였기도 했고 이제 그런 이제 인연으로 이제 맞아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패션이라든지 그런 걸 다 준비를 룩을 해왔다고 하고 미술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버드맨과 에드 아스트라를 맡았던 케빈 톰슨 미술 감독이 맡았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정말 요거 코네티컷 집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제 가가지고 맨해튼 이제 살았던 아파트도 가가지고 이제 직접 이제 다 이제 레퍼런스를 거기서 다 따와가지고 진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혹시 이제 그 외에도 이 작품에 대해서 뭐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거나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1.33대 1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네. 그 고전적인 영화 그리고 무성 영화의 느낌을 내면서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 같은 걸 반영을 하다가 나중에 후반부 가서 화면비가 이게 확장되면서 네네. 이 사람이 그 현대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 거를 드러낸 그런 촬영 같은 것들이 되게 유려했다고 생각을 하고 1.33대 1로 이렇게 촬영이 될 때 거의 마지막 씬에 그 펠리시아가 그 레너드 번스타인이 고백을 할 때 자기가 그 배우로 일하는 그 극장에 내려가서 하거든요. 근데 고백할 때 연극을 하면서 고백을 해요. 연극 같이 리딩하자 하면서 그 연극에 있는 사랑 고백 장면을 같이 연기를 시킨단 말이에요. 레너드 번스타인에게 너 뭐든 잘하니까 연기를 또 잘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 장면이 이 둘의 사랑이 결국 연기에 불과했다는 거. 그걸 함축하는 아이러니가 이 영화의 진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일 아름답고 슬픈 장면. 레너드 번스타인이 무엇이든 잘할 수 있는데 무엇이든 잘해서 문제가 된. 그리고 연기마저 잘하게 되고 그리고 그 동성애자와의 사랑을 이렇게 숨기게 되는 그런 연기 같은 걸 계속 했다는 걸 드러내는 장면이라서 이 영화가 어떻게 씬 바이 씬으로 이렇게 공들였는지 같은 걸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기 그 중간중간에 그 에른스트 루비치 풍의 이런 화면 연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되게 눈여겨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35mm 필름으로 찍어서 되게 더 빈티지 느낌도 나고요. 참고로 편집 감독은 미셀 테소르가 맡았는데 퀸스 갬빗으로 에미상에서 편집 감독을 받았어요. 편집상을 받았는데 이제 퀸스 갬빗도 워낙 그것도 편집이 정말 좋은 작품이었거든요. 그 아마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실험을 좀 아까 나오지만 이제 흑백과 컬러 사이에서 어떤 편집 방식을 쓰면 좋을지 브래들리 쿠퍼가 이제 아이디어를 좀 냈는데 콘셉트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이런 걸 했다고 해요. 그래서 카네기홀 데뷔 무대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시퀀스를 편집하기 위해서 카메라 테스트를 거의 라이브처럼 이제 해가지고 그거를 딱딱딱 한번 끊어봤는데 편집도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아주 비슷하게 진행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테소로가 딱 그 얘기하더라고요. 브래들리는 참 음악적인 사람이라고 애초에 음악적인 사람이어서 모든 리듬이 내면의 음악성에서 나오니까 그게 이제 딱 편집 작업이랑도 사실은 편집도 리듬감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그래서 잘 어울렸었고 그런 게 정말 번스타인처럼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번스타인은 사실 모든 걸 다 해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왜냐면 뭐 지휘도 해야 직책이 난 이분을 직책을 뭘로 불러야 할지 모를 정도 직책이 너무 많더라고. 그러니까 작가이자 지휘자이자 작곡가이자 그냥 아티스트라고 하면 되나? 너무 많아가지고 처음에 이거 적을 때 뭐 한 직책만 10개가 되는 것 같고 그건 그건 진짜 십잡스 같은 느낌인데 그런 이제 부분의 이제 캐릭터였고 자 이제 그럼 배우를 다시 한번 나가서 브래들리 쿠퍼의 이제 그러면 영화 말고 혹시 다른 작품들 중에 혹시 인상 깊게 보신 작품들이 또 다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 뭔가 다른 분들이 얘기해 주실 것 같아서 영화 얘기 말고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그 브래들리 쿠퍼가 옛날에 그 지미 펠런 쇼 나와가지고 네, 그 에어 기타를 막 자기 어릴 때부터 연습을 했었다고 이제 막 엄청 그걸 되게 공들여서 보여주거든요. 자기가 에어 기타를 잘 친다고. 근데 거기서 그때 에어 기타에 너무 약간 진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번에 번스타인 보면서도 이 브래들리 쿠퍼가 이제 음악 영화를 계속 찍어오기도 했고, 그래서 음악에 대한 어떤 사랑만큼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약간 브래들리 쿠퍼의 다른 인상적인 작품보다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이 영화도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리는 영화잖아요. 근데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영화 중에 베르트랑 보넬로 감독의 더 비스트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 작품도 되게 이 영화랑 비슷하게 플롯이 엄청 그러니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서 더 비스트가 약간 3개의 시간대를 넘나들면서 두 남녀의 사랑을 그려내는 로맨스이자 스릴러인 영화인데 이 영화도 3개의 시간대를 다 보여주다 보니까 되게 플롯이 복잡해요. 그 약간 마에스트로 번스타인처럼 마에스트로 번스타인은 그 번스타인의 이중성을 보여주려다 보니까 플롯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는데 그 지점이 약간 사람들한테는 어떤 호불호가 갈리는 지점이었을 것 같고 근데 이 영화도 그런데 둘 다 또 공통적으로 되게 감독의 야심이 많이 보이는 영화예요. 그래서 대체로 호불호가 갈리는 영화들이
이런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에서 좀 약간 생각해 볼 지점이 있지 않나라는. 저도 더 비스트를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너무 보고 싶었는데요. 레아 세이두랑 같이 네, 네. 연기한다 그래가지고 아쉽네요. 텐션도 되게 비슷해요, 두 영화가. 이재 평론가님은 뭐 있으실까요? 저 죄송한데 지금 너무 습하고 더워서 약간 정신을 잃을 것 같아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너무 습해요 지금. 그래서 뭐 그 질문이 뭐였죠? 저희 뭐 그 비슷한 다른 영화. 네, 브래들리 쿠퍼 네. 출연작 중에 괜찮은 거. 출연작 중에서였어요. 네. 그러면은 따로 말씀드릴 게 없어요. 저는 아까부터 본투비 블루 생각밖에 안 났습니다. 실버라이닝 플레이닝 북이라든가. 아니요. 지금 약간 정신을 잃을 것 같아요. 저는 아찔하네요. 리코리시 피자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니콜스 음. 피자. 그 연기도. 네. 저는 첫 방송 쉽지 않네요. 저는 여기는 플레이스 비욘드 파인즈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사실 그것도 제가 초기에 봤던 영화여서 그런지 약간 그러니까 이게 스포일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성애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영화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저는 그걸로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브래들리 쿠퍼 하면 사실 요즘에 뭐 아실만한 작품이 뭐 나이트메어 알리나 네, 아니면 뭐 캐릭터로 따지면 뭐 사실 가오갤의 로켓 목소리 정도. 네 맞아요. 그걸 추천하고 사실- 싶네요. 사실 저는 그 브래들리 쿠퍼를 처음 접한 작품이 있어요. 바로 에이트 공대라고. 공대. 그 옛날에 약간 B급 영화 있거든요. 그렇죠. 네, TV 시리즈 출신의. 근데 그 영화가 진짜 약간 OCN에서 보면 진짜 재밌죠. 최고의 재밌는 진짜 영화. 재밌죠. OCN용 영화죠. 딱. 네, OCN에서 보면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되고. OCN 오마카세. 네, 역시 오메카세 영화 중에 하나여가지고 저 여기서 브래들리 쿠퍼가 너무 미남 역할로 뻔뻔하고 능청스럽게 연기를 잘해가지고 이 배우 진짜 괜찮은 배우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사실 제 최애작은 나이트메어 엘리. 왜냐면 제가 나이트메어 엘리로 등단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여기서 그 브래들리 쿠퍼가 약간 그 옛날 느낌을 좀 잘 살려주는 데다가 약간 그 본인이 비극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인물이잖아요. 그 인물의 약간 그 허황됨이라든가 아니 계속 자신감이 있는데 약간 사기꾼이라는 거를 자기가 알면서도 자기를 계속 속이잖아요. 그런 뻔뻔한 캐릭터 역할을 진짜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의 영향이 가장 잘 드러난 게 나이트메어 엘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그럼 이제 건너서 이제 캐리 멀리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캐리 멀리건 작품 중에서는 어떤 작품이 가장 인상 깊게 보셨나요? 다른 작품들 추천할 만한. 저는 네버렛미고라는 작품이 있는데 추천해봤던데. 너무 좋아. 네, 거기서 캐리 멀리건이 복제인간을 연기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되게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인물인데 그런 거를 되게 눈빛이나 그런 걸로 연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어떤 대사가 많은 인물도 아니고 감정을 막 드러내는 인물이 아닌데 그럼에도 어떤 깊은 감정들이 잘 드러나게 연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보다 김명수 평론가님 점수 안 좋던데요? 네? 평점이 안 좋던데 제가 네버렛미고요? 엊그저께 이거 보고 평 남기려고 하는데 김명수 평론가님 별 한 개만이었나 막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아니야. 네버렛미고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요. 뭔가 별이 좀 낮게 손가락을 잘못한 거 아닐까요? 네, 손가락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이거 가즈오 이식으로 원작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네. 제가 추천을 한 작품이었는데 네, 제가 추천받아서 본 거예요. 아영 씨한테 추천한 그러니까 작품이었어요. 왜 한 개만이지 뭐 잘못 들어진 것 같아가지고 나도 지금 별 4개 누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저도 약간 배신감 느낄 뻔했네요. 네. 좋다고 추천받은 거예요. 네, 좋다고 추천해줬을걸요 제가 그때. 그래가지고 이거 네버렛미고 저도 재밌게 봤었고 저는 약간 캐리 멀리건의 첫인상이 가장 강렬하게 박힌 영화가 드라이브. 드라이브. 사실 분량은 라이언 고슬링이 더 많긴 하죠. 라이언 고슬링이 더 많긴 한데 약간 라이언 고슬링이 이만큼까지 지켜야 되는 여자의 역할을 너무 잘 소화해준 것 같아요. 이 영화 물론 마초 영화긴 한데 그렇죠. 사실 내용은 너무 뻔하죠. 내용 뻔하고 약간 생마초 영화인데 약간 그 드라이브의 키스씬은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키스씬이에요. 영화 중에서 진짜 이만큼 낭만적인 키스씬 있나. 근데 약간 그거를 납득할 수 있는 게 캐리 다시 멀리건은 봐야겠다. 기억이 안 나네. 어저께 제가 다시 봤거든요. 이거 준비하면서. 근데 진짜 키스씬 아름답지 않아요? 그렇죠. 엘리베이터에서 괜찮게. 딱 이제 하기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야, 뒤로 탁 밀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할지 모르니까 눈 가려주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이 씬은 제일 좋아하고 약간 그다음에- 남자들이 더 좋아하는 키스신 같아요. 아. 제가 생각하기에 저 나름 또 키스 처도이라서 저 인상 깊은 장면을 봐주세요. 기억하거든요. 한번 봐주세요. 근데 아주 고생했네. 근데 미장센이 되게 예뻐요. 그냥 아마 그래서 줬을 거예요 상도. 네, 그런 것도 저도 미장센이 예뻐가지고 좋아하는 거고 그거 약간 그래요. 왜 내가 기억이 안 나지? 그다음에 연기로서 제일 어. 연기로 제일 좋았던 건 와일드라이프라는 작품. 와일드라이프. 약간 와일드라이프에서 그 뭐지 그 남편을 계속 기억하려고 하는데 뭔가 그 좀 답답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그런 연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진짜 약간 그 여성의 울분 같은 걸 견디면서 살아가는 역할 진짜 너무 잘해요. 그리고 그 뒤로 약간 프라미싱 영웅원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커리어를 이어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여성의 울분이라든가 여성의 그런 슬픔 같은 것들을 힘껏 안고 가는 그런 캐릭터. 그래서 레너드 번스타인 전기 영화 요번 마에스트로도 같은 연장선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와일드라이프, 프라미싱 영웅원, 그 다음에 마에스트로. 민상님은 전 뭔가 캐리 멀리건의 장기가 약간 말을 안 할 때. 네 맞아. 말할 때 진짜 말안 하고 뭔가 이제 그 뭔가 참고 있을 때. 네, 눈빛만 흘리는 것이 잘하는 것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이게 강하게 인상이 남는 게 그 파벨만스랑 퍼맨스 미셸 네. 윌리엄스예요. 미셸입니다. 네. 그런가? 그 위대한 개츠비. 위대한 이상한 개집이 최고죠. 네, 그죠. 거기 약간 뭔가 어딘가로 사라지는 여자. 네. 이런 거 참 잘하시는 것 같고 또 인사이드 루빈에서도 약간 이제 아, 네. 그쵸. 뭔가 말 많이 안 말 많이 해주면서 안 네, 신비한 네. 그런 역할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재 평론가님. 저 지금 이제 들으면서 생각했는데 저 캐리 멀리건을 좋아했네요. 영화가 나오는 영화를 거의 다 봤고 좋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화로 추천하자면은 사실은 캐리 멀리건을 제일 먼저 그냥 인지를 한 거는 그 오만과 편견이고요. 오만과 편견 최고죠. 오만과 편견 너무 좋아하는 영화고 인생 영화이기도 해서 사실은 근데 거기에서 이제 너무 약간 주접떠는 약간 푼수 같은 역할 좀 귀엽게 막 네, 잘했잖아요. 그렇고 레버앤미고도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연기를 인지하기 시작한 거는 위대한 개츠비였고 뭐 이제 그 다음에 또 특기할 만큼 기억나는 건 서프라제트. 서프라제트 멋있었어요. 진짜 멋있었어요. 진짜 진짜 멋있었죠. 멋있었죠. 네. 그래서 뭐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나요. 네. 저는 이 모든 거의 출발점이 언에듀케이션을 생각하거든요. 아. 언에듀케이션 이후의 필모그래피가 확고하게 그쪽으로 변했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마이스트로 뭐 프라미싱 영웅원이든 뭐든 서프로젝트든 다 이런 이제 여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 대한 그런 묘사들을 어떻게 하면 자신이 이제 뭐 제작자를 참여를 하든 프라미싱 영화보다 아마 제작자로 참여했을 있을 거예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작자로 참여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나서서 이야기를 내뿜기 시작했고 그게 아마 그녀가 말했다. 그녀가 말할 때도 아마 본인이 아마 참여를 했을 거예요, 제작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제 앞으로 본인의 연기 필모그래피뿐만 아니라 인생을 바꾼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언에듀케이션 저는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 야 여기 남자 완전 개쓰레기 나오거든요. 맞아요. 와 반전이 있는데 와 이거 진짜 개쓰레기. 이게 사실 언에듀케이션이 사실 교육받지 못한 거거든요. 어쩌면 그런 거는 우리가 학교에서 뭐 이성 교제를 뭐 제대로 가르칩니까? 아니면 뭐 이성 교제 안 가르치잖아. 이성 교제 금지된 거잖아. 항상 보면은. 나 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성 교제하면 갈라놓고 막 그랬어. 어떤 시대 조선 시대 거의 남녀 칠세 부동석이야. 그러면서 남녀공학이야. 뭔 이딴 학교가 다 있어 싶었어. 조선 시대셨어요? 그러니까 뭔 이딴 학교가 있는데 그러면서 책은 제가 가지고 있던 책 뺏긴 게 뭐였냐면 막 그 기숙학교 이야기 막 그런 책 있잖아요 소설책. 네. 그런 책 내가 사놓으면 없어졌어. 막 그거 재밌게 보나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상한 그러니까 그런 건 교육을 안 하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니콤비 작가가 썼잖아요. 네. 니콤비 작가가 워낙 그런 쪽으로 물론 축덕으로 소문난 아스날 팬 축덕이어서 피버피치라는 그것도 썼지만 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정말 최근에 봤는데 좋더라고요. 결국에는 교육받지 못한 거예요. 다 사람들이. 이런 거는 진짜 교육을 해줬어야 됐는데 다들 그냥 성적 거기 보면 교육 공부잖아. 거기도 공부를 뭐 했네.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 해야지 옥스퍼드든 뭐 케임브리지든 가는데 이거 제가 영화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맞나? 이거 공부하다가 갑자기 약간 유부남 만나가지고 그렇죠. 유부남 만나가지고 그 연애를 하다가 뭐 유부남인가 들켜가지고 이제 망하고 그런 내용 아닌가요? 네,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결국 보수적인 상황에서 결국 그런 거는 진짜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 네, 맞아요. 가정 교육이든 학교 교육이든 갑자기 교육의 문제로 넘어가는. 언에듀케이션 되면 안 된다 그런 거는 네네네. 그런 목적의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좋죠. 지혜님 말 듣다 생각났는데
이 사람이 약간 고전적인 18세기, 19세기 인물이 연기했을 때 너무 잘 살아가는 맞아. 20세기 중반까지. 맞아요. 네, 진짜 그 과거 인물의 연기했을 때 너무 아슬한 잘 낭만 사는. 처돌이. 그러니까 그 뭐지 오만과 편견도 그렇고 저는 약간 오만과 편견을 생각해봤을 때 약간 기대되는 게 TV 드라마로 그 노생거 사원이라고 제인 오스틴의 또 다른 드라마를 했더라고요.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한 그거하고 약간 그 뭐지 그 찰스 디킨즈 원작의 황폐한 집도 했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약간 토마스 하디 소설도 했었고 이런 고전 소설 속의 여성 캐릭터를 뒤집는 거를 본인의 그런 캐릭터를 그걸- 잘 알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니까요. 최선의 네, 그걸. 맞아요. 참고로 지금 저희가 못 하고 있는 게 솔트버니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아마존 프라임 오리지널이어가지고 아마존 프라임에 지금 이거 서비스 되게 말 중에 많던데 있는데 요즘 이 영화. 네, 이 영화 이게 최근에 떠가지고 네, 되게 이거 말 이제 많던데요. 에베르드 펜넬 감독의 신작이다 보니까 저도 아직 못 봤는데 예. 저도 이거 보고 싶긴 해요. 이거야. 이거 캐스터도 베리 케오간이 또 주연이고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고 벌써 구역질하는 그로테스크하고 구역질하고 그다음에 인셀 남자 얘기라고 네, 뭐 궁금해. 근데 에베르드 펜넬 감독이 이런 영화를 가스라이팅 얘기를 하는 얘기도 있고. 근데 프라미신 영웅건도 사실 뭐 그런 얘기기도 하지만 네, 그런 참 흥미로워요. 아무튼간에 여기까지 더 얘기했다면 큰일 나기 때문에 시간이 오버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은 그러네요. 시간이 얼마 안 네, 남았네. 하도록 한기 하겠습니다. 좀만 어쩐지 시켜주세요. 힘들더라. 그러면 에어컨도 켜야 되고 산소가 네, 부족해요. 에어컨도 켜고 한기도 잠깐 할게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